저는 이제 수필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안 가니까, 협회라든가. 좀 혼자 즐기는 거지. 뭘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뭐. 그래야 뭐 그런데 댕기고 경력이 있고 내가 너 상 주고 너는 나 상 주고 그래서 상 받고 축하하고 뭐 그런데 끝나고 나면 공허하지 않을까요? 문학의 본류로서 만남. 뭐가 있고 문학의 핵심 에센스에서 만나거든요. 그분의 정신의 핵심에 대해서 나는 터치가 되거든요. 그분이 가치의 그 핵을 알아야 되거든요. 핵을 내가 누누이 말하지. 핵을 모르면 핵심을 모르면 또 맨날 해도 몰라. 그래가지고는 문학 비슷하긴 한데 문학이 아니야. 그래갖고는 돌아다니는 걸로 그 보상을 받는 거죠. 근데 진짜를 아는 사람은 그런 게 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핵심을 모르니까 쓸데없이 뭐 회의니 뭐 상이 모르는 줄 알고 상이니 뭐 그래가지고 뭐 그 우리나라 예술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예술론은 최고의 예술가들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니까 그렇지 프랑스 예술론 제가 오늘 뭐 단둘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보면 그 1978년 1월 18일 날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한밤 12시에 제가 그 음식점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낮에 음식점 하는데 밤에 하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어제 말씀드린 그 학원 종로 2가 뒤에 있는 제일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점심 먹고 준비해가지고 밤 12시에 대학 끝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돈이라는 게 있으니까 오디오를 사가지고 그때 오디오래야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카세트라는 거 있잖아요. 뭐, 그 아들인을 위한 발라드라는 노래 그때 유행했던 데 빠바바바바밤 그런 거 이제 듣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 음악 사운드 뮤직은 내가 뭐 여러 번 봤으니까 세미 클래식 뭐 이런 거 듣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글을 쓰고 싶어가지고 세 편을 수필을 하루에 썼어요. 저 두 개를 하나는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잡지로 하나는 수필문학 아까 말한 수필만 하는 문학이 있어요. 저는 그때 문학 잡지라는 게 있는 거를 안 지가 1, 2년밖에 안 됐어요. 문학 잡지라는 게 있더라고. 그때 제대했으니까 26살 그렇게 되는 나이인데, 그때도 문학이라는 걸 몰랐다니까.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왔어요. 그때 현대문학이 지금도 있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잡지고, 당시 문인의 거의 대부분이 현대문학 출신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신춘문예를 제외하면 현대문학 말고 문인이 되는 길이 거의 없었어요. 엄청 권위 있는 잡지죠. 지금 막 문학지가 수두룩한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문인 하나가 나오면 그게 뉴스가 될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수필문학도 있어갖고 이제 두 군데다 하나씩 보냈는데 현대문학이 더 권위 있으니까 현대문학에다가 괜찮다는 걸 보냈어요. 그러고서 그게 이제 추천이라는 거 있잖아요. 추천. 원로 문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갖고 얘는 작가를 해도 되겠다 해갖고 작품을 올리는 걸 추천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두 번 추천을 받아야 돼요. 작가가 되면. 초회 추천, 완료 추천 그래요. 옛날에는 3회였다가 2회로 줄었어요. 지금은 1회로 끝나요. 그래갖고 이제 보냈는데 그 다음 달 잡지 보니까 아무 말이 없길래 이거 될 리가 있나. 대대를 갔더니 쭉 세워놓더니 글씨를 써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붓글씨를 연습해갖고 행서체로 쓸 줄 알거든요. 그래서 행서체로 쓰니까 제법 그럴듯하니까 너 글씨가 그때는 중요했어요. 저 문서가 전부 서류를 하니까 또 행정부에서 근무를 해라 하고서 소총병인데 이쪽 동네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행정을 하면서 또 간접적으로 배운 게 많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75년대 첫 휴가를 나왔는데 샘터가 그때 유행하고 군대마다 샘터가 한두 권씩 다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샘터에서 시조를 공부한대요. 독자 대상으로. 네, 6학년 때는 형이 중학생인데 중학교 형 참고서, 그땐 간추린이라는 참고서가 있었어요. 기억하는지 몰라요. 간추린 동화 출판. 그거 참고서 뒤에 고시조가 50수가 실려 있어요. 기억니은 순서로 가노라 삼각사나부터 쫙 나와요.
근데 왠지 그렇게 잘 외워져. 그 어떤 것이 딱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문학적 센스가 있으니까 착 와서 박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꽤 외웠나 봐요. 다는 아니겠지만. 중학교 갔는데 시조를 2학년 때가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선생님이 시조를 하나씩 써보라고 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누가 써와? 사무사는 나밖에 없지. 지금 봐도 형식은 완벽해. 야, 이거 100점 줘가지고도 안 되겠다. 103점 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100일장이라는 걸 청구를 했는데 이제 산문부를 하니까 제가 장원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무슨 도 같은 데서 뭐 작품을 내라. 원래는 대회를 해서 1등 한 걸 내라 이건데 1등이고 뭐고 네가 써서 내. 그리고 3학년 때 뭘 써서 냈는데 졸업식 날 갑자기 내 이름이 나와요.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학교 자랑을 하는데 그 뭔가 했더니 전북도에서 그 3등을 했대요. 제가 그때 낸 게. 근데 그때 나중에 냈기 때문에 나중에 졸업 후에는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졸업 후에 앨범을 찾으러 갔더니 상금이야. 그러고서 3천 원을 주더라고요. 그 노리고 있던 삼국지, 세 권짜리 삼국지가 1,500원이야. 500원씩 해서. 그 질. 그걸 샀죠. 그리고 나머지 1,500원은 할아버지를 또 드렸지. 이 순진한 인간이.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 뭐 적박하기도 짝이 없는데, 첫 휴가 때는 그 이제 시조를 또 내가 그렇게 익숙하니까 시조를 하나 지었어요. 그래갖고 응모를 했더니 11호로에 심사위원이 이금배 시인인데, 이금배 시인이 이제 시인협회 회장도 하신 분인데, 5편을 꼭 뽑는데 욕등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5개를 실어놓고 아무 개 몇 개는 좀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 그래서 좀 약이 오르지. 그래가지고 요격장에서라는 시조를 다시 써서 올렸어요. 지금도 외우지. 꽃 보라 지는 계곡 아득한 절벽을 타고 절몽을 레펠에 실어 붉은 뜻 찬 맥박이 기계도 창공에 떨쳐 흩날리는 빗줄기. 그랬더니 실어준 거예요. 그 다음 12월 후에. 근데 신기한 게 12월 하면은 이제 11월 말에 책이 나오잖아요. 부대에 도착한 거는 12월 1일이야. 근데 도착하기 전날 독자 팬레터가 와. 그 문학 좋아하는 처녀들이 거기 그 주소가 있거든요. 육군 3366부대 이러니까 군대 있으면 보나마나 총각이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에 수백 통의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두 명하고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데 이제 행정병이니까 야간 근무를 하는데 쫄병은 한밤중에 1시간 단위로 하는데 시켜요. 12시, 1시 자다가 일어나는 시간, 그런 시간. 그다음에 첫 시간하고 마지막 시간은 고참이 하고. 근데 그 시간에 뭘 해요? 이제 시 생각하고 편지 쓰고. 그 편지 쓰는 게 제 문장 훈련이었어요. 그 중에 고등학교 여학생 부산 아이도 있었고, 광주에 사는 한 여성인데, 글솜씨가 참 좋고, 편지, 글이 우아하게 써요. 그리고 너무 정성스럽게 또, 그 엽서도 그냥 보내지를 않아요. 와, 지금 그걸 가지고 있었어야 돼. 100개 이렇게 붙여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다가 뭐 하트에다 그림 쓴다든가 하는데 그런 짧게 쓰는데도 그 함축미라든가 이 문학적 센스가 대단해요. 그런 식으로 펜팔을 하는 동안에 이제 좋은 시, 좋은 구절, 그것도 안 보내고 꼭 어디서 무슨 화보 같은데 뭐 여성지 같은데 예쁜 꽃글이 그거를 오려가지고 거기 사이에다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저는 시골에서 살았고 젊은 여성과 가까이 데이트는커녕 뭐 옆에 앉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것이 간접적인 무슨 연애 비슷한 느낌이 되면서 굉장히 행복한 거지. 그런데 제 이름은 김덕빈인데 거기다 김정빈이라고 할아버지가 새로 이름 바꾼 이름을 썼는데 김정빈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내용이고 김덕빈 하면 집에서 오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까 옆에 있는 놈들이
내 편지를 또 가로채가지고 지들이 또 편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결혼한 애들이 있어. 재밌는 일. 그런데 그렇게 적어보는 구절을 통해서 한용운이라는 시인이 있구나. 근데 학교에서 배운 조그마한 것들은 알아요. 유명한 시인 셰익스피어라는 분이 대단하다더라. 박무월이라는 시인이 있다더라는 알아. 김소월이 대단하대라는 안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그 양반이 무슨 작품을 썼는지도 잘 모르고 어쩌다 하나 들으면 그건 외워버리는 거예요. 한영운의 그 시를 적어보낸 게 지금도 기억이 나. 당신의 마음은 달도 아니었만 산 넘고 물 넘어 나의 마음을 비칩니다. 나의 손길은 왜 이 짧아서 당신의 가슴을 못 만지리라. 내가 가기로 못 갈 것이 무엇이며 당신이 오기로 못 올 것이 없지만은 산에는 사다리가 없고 들리는 배. 이게 쭉그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오히려 그래서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지금 전각을 하시지만 전각을 하듯이 마음에 새겨져야지 그냥 스쳐 지나가듯 슬쩍 찍혀가지고는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게 하는 힘은 사랑이에요, 사랑. 삶에 대한 사랑, 문학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진정성이고요. 그래서 결국 수행과 관련이 돼요. 성실성이 없으면 정진이 안 돼, 정진이 안 되고. 출발점에서는 나만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많았을 거예요. 한 권의 책을 낼 동안에 한 권의 책도 못 낸 사람도 두드럽게. 왜 그러냐면, 샘토에서 매달 5명씩 1년이면 60명의 독자가 실렸어요. 그건 10년간 했어요. 그럼 600명이요. 근데 나는 해마다 하나씩 했어요. 그러니까 중복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500명은 될 거예요. 거기는 바로 현실을 살다 보니까 금방 지워지죠. 국문학교까지 금방 지워지지.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성현들에 대한 추구가 있으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지. 문학만 해가지고는 문학이라는 건 예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미가 진과 선과 합쳐져야 힘이 나오지. 비유하면은 나무가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기둥인 이 줄기가 요만하면 말짱하죠. 뿌리가 튼튼하고요. 줄기가 일단 먼저 꼿꼿하고 나서 잎은 없어도 좋아. 그 무슨 반듯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무도 있잖아요. 그래도 좋다고. 꽃이 없으면 어때? 그래 놓고 나서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지. 근데 많은 예술하는 분들이 그 심지 정신의 등뼈가 없거나 약해. 그러고서 예쁜 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치고 타협하고 우물쭈물대고 뭐 그리고 질이 멸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술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술이라는 것을 소재로 하는 생계가 되는 거예요. 뭐 100에 99명이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언어를 보면 알아. 사랑하는 사람 언어와 기교를 갖고 하는 언어는 언어가 달라요. 수필은 정작 연적이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어저께 거시 그 했는데 있잖아. 뭐 어쩌고 주저리 그래서 청자연적이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글을 쓸 때는 전각을 하고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본의 아니게 선생 같은 소리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뭐 마치 가르치는 사람처럼 하는데 좀 양해를 해주세요. 글 쓸 때 본이든 본이 아니든 딱 책상 앞에 펜을 들 때는요. 그 사람이 딱 신발끈을 동여 맸는가 안 맸는가 평소의 정신 상태가 그대로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피천득은 간결한 정신이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쓰려고 연구해서 쓴 게 아니에요. 서필은 정과 연적이라는 말이 그냥 그렇게 써지는 거예요. 분자기 때문에 그게 써지는 거고 마음을 닦아주려면 그게 써진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피천득이 재주가 좋아서 썼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피천득만한 재주를 가진 사람은 있다니까. 그렇게 마음이 간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읽어낼 줄 아나? 해봤어야 알지. 그리고 그 맛을 몰라. 그 간결한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나처럼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작품을 냈는데 잘 모르니까 그 다음 달에 없으니까 그냥
당연히 떨어졌겠지. 그리고 내버려뒀어요. 그러다가 센터에다가 한 10월 달에 보내면 11월에 심사해갖고 12월에 그러니까 10월 달쯤에서 내요. 한 번은 일반 시를 냈는데 또 그 다음에 실리더라고. 그 다음에 또 시조를 냈는데 또 실려. 그 다음에 또 시조를 냈는데 안 실렸어요. 안 실렸는데 보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다음 해로 넘어간 거예요. 다시 이금배 시인이 심사위원이 돼가지고 첫 번째도 그랬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1번으로 딱 올려놓고는 기성 시인 못지않다. 딱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리고 용기를 내보나? 그 용기를 왜 낼 수가 있었냐면 이제 군대 제대하고 한 1년 동안 시골서 가니 무슨 뭘 할 일이 없죠. 농사를 지니 희망이 있느냐. 뭘 어떻게 해볼 게 없는 거죠. 정말 비빌 언덕이 없는 거지. 그래서 뭐 4H라고 뭐 이렇게 농협 쪽으로 해서 뭐 과수 재배하는 데 가서 공부도 해보고 별별 다 해보고 그 과정에 이제 새농민이라고 잡지에 누가 또 썼길래 문학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해봅시다 해서 가보기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했는데 그때 또 현대문학이라는 잡지가 있네요. 와서 보니까 문학 추천이라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있는데 누가 시곡을 실어놨어요. 시곡이 보통 단막이면 1회에서 70매로 끝나고 장막이면 2막, 3막이 되니까 석 달간 연재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실려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시곡을 써볼까? 아무 공부도 없는 사람이. 그 대신 그동안에 문학책을 많이는 안 읽어도 하나 읽었다 하면 이제 좀 핵심은 봤던가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궁리를 해서 썼어요. 그것도 장막이고 3막짜리. 그러니까 70몇씩 한 150장 이상 200장은 썼나 봐. 근데 부끄럽죠. 네가 문학을 한다고 그러면 남들이 웃을 것 같으니까 숨어가지고 써가지고 일단 보내봤어요. 근데 뭐 당연히 뭐 됐겠니 하고서 또 잊어버리는데 그 뒤에 서울로 와가지고 1년 후에 1년 후에 됐는데 중간에 고향에서 연락이 왔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서 하숙을 하시는데 그분이 네가 책에 이름이 나왔다고 그러더라. 그게 뭐야? 그 문학사상. 이거 이호령 선생이 하는 문학사상이 네 이름이 나왔대. 그럼 뭘 어떻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 시곡 공모가 어떻게 됐냐면 시곡을 공모하고 있었는데 문학사상이다. 거기다 냈거든요, 제가. 신인 포함 데뷔 10년 차까지도 응모할 수 있는 나중에 보니까 21편인가가 왔는데 7편이 예선을 통과했는데 7편 안에 내가 들은 거야.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내가 시국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그냥 딱 그 하나 보고 아 이렇게 하고 등장인물 이렇게 그 가르치고 이렇게 대사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만 알고 그냥 쓴 거예요. 그것도 장막으로 써가지고 기본은 됐던가 봐요. 잘은 못 써도 기본은 됐다 이거지. 어쨌든 3분의 1이나 4분의 1 안에는 된다. 이래갖고 됐나 봐. 그래 그 문학사상사를 찾아갔죠. 그거 옛날 몇 달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그런 게 나오니까 아, 내가 그래도 문학에 좀 재주가 있나 보다 니까 좀 용기가 내가지고 이제 이금배 선생을 찾아갔죠. 한국문학이라고 하는 문학 잡지의 대표이자 주관인 거예요. 이렇게 나보고 기성시인 못지않다고 그러셨는데 정말입니까? 나도 문학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대도 말고요. 전 근데 학교라는 걸 안 나왔습니다. 이게 공부가 이렇게 짧은데요. 그 상관없어요. 지금 활동하는 소설가 중에 초등학교 졸업한 분도 있습니다. 문학계는 작품 갖고 얘기하지 그런 거 갖고 얘기 안 해요. 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려고 그래 또. 이래도 됩니까? 아, 그래, 일하려면 하라고. 그래서 편집부에서 일해도 되고, 근데 요즘 말하면 열정페이인 거예요. 열정페이. 그러니까 문학지가 가난하니까 월급 적게 받는 대신 문학동네에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려면 해라, 이 말이지. 아, 나야 좋습니다. 음식점보다야 소득은 적지만, 그때 이제 얘가 잠원을 가끔 삶의 전환점마다 그저께 잠원 뭐
내가 사랑하는 A와 사랑하는 B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자문인데 그때 생각한 게 환경의 선택이 곧 운명의 선택이다. 그래서 제가 환경을 바꿨죠. 아주 중요한 결정이죠. 그리고 환경을 문학 동네로 바꾸니까 문학 정보가 안 들어올 도리가 없죠. 많이 접촉하고 많이 듣고 많이 외우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고 맨날 문학하고 그 동네 사니까. 거기서 4년간 있었는데 4년 있다가 편집장으로 가게 됐죠. 잡지적 편집장 왔는데 그것도 석 달간 편집밖에 안 배웠어요. 그동안에는 영업부에 있었거든요. 근데 영업부에 있으면서 만다라라고 하는 시대의 베스트셀러가 저희 회사에서 나왔어요. 베스트셀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대중과 소통되는 글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도 또 체득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묵창동에 있는 영업부에서 태평로에 있는 편집부로 놀러 갔는데 2층에 있었고 햇빛이 쫙 비치는데 막 잡지고 막 너절하게 있죠. 편집부니까. 여기 현대문학이 하나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작년 거예요. 지금 봄인데 작년 9월호야. 왜 거기 와 있었는지는 몰라. 그럼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딱 잡고 딱 아무 페이지나 그냥 열었어요. 거기에 김정빈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400페이지가 되는 그 중에 딱 열었는데 내 이름이 있는 걸 연다?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보니까 작년에 내가 그 투고한 게 거기 초에 추천 딱 올라와 있는. 그 이것이 6개월마다 심사한다는 걸 나는 모르고 다음 달에 없으니까 없는 줄 알았더니 6개월간 모아놨다가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 자주 많이 들어오도 안 하고 추천 제도가 생긴 지 3년, 4년이 됐는데도 한 명밖에 추천을 안 받는, 안 해준 정도로. 왜냐하면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위지에서 추천을 하려면 당대 거기 추천받은 시인 소설가에 못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스피를 그렇게 추천 안 해주는 중에 딱 하나 해준 사람이 정목일 선생이고 내가 추천이 3호인데 내가 1회 추천 받을 때 2호 추천자가 완료 추천을 받았어요. 그 2번이 나오면서 나는 이제 반쯤 발을 디디는 그런 거지. 근데 그분이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 수필 추천 활동자로는 2위이고 지금 2등이고 이 양반이 치매까지 걸렸으니까 지금 내가 제일 할아버지예요. 정식 추천. 그것도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추천은요. 다른 무슨 이런 잡작은 정말 전혀 격이 달라요. 이건 그야말로 메이저리그지. 그래서 보니까 무슨 내 이름이 있네? 그래서 읽어보니까 내 수필이야. 그런데 그때는 한문을 쓰던 시절이니까 한문을 넣어서 막 썼는데 한문 된 건 다 한글로 고쳤고 제목도 바꿨더라고요. 원래 수필이 속어인데 속어라는 제목이 안 맞으니까 책과 서점과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똑같고. 그래서 현대문학사에다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추천해 주신 조연현 선생, 현대문학 대표이고 그 당시 문단에서 제일 실권자예요. 문인협회 이사장이니까 양반이 70 노인이죠. 내일 한번 오시오. 기독교 방송 종로가 지금도 있는 거기에 5층에 이제 현대문학사가 있는데 내가 일찍 나오니까 오세요. 그래서 갔죠. 9시 출근도 하기 전에 이제 먼저 나와서 청소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나오기 전에 당신이 먼저 나와서 당신 방에서 그 얘기하려고 지금 서론이 이렇게 길어진 거야. 근데 재밌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가 53년 1월생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가 1978년도예요. 그러니까 만 25살이요. 근데 피 선생님이 수필은 35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라고 했는데 25살 청년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는 수필에 관심도 없었고 희곡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희곡. 왜냐하면 이금배 선생이
고려대학교 여석기 교수라고 유명했죠. 극작 워크숍이라고 해갖고 시국 작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 지금 중강이처럼 이렇게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작품을 내야 되고 거기도 똑같은 나처럼. 그래서 1, 2, 3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한 기가 보통 몇 년간 가요. 1기가 3, 4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신춘문예 당선자를 재교육하는 시국과 연극계를 지배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도와서 한상철이라는 교수님이 보조 교수로 하고 이제 두 교수가 하는데 여섯 기 교수님은 어쩌다 나오고 한 교수님이 주로 하긴 했어요. 3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알게 됐는데 저를 추천한 거예요, 거기다가. 왜 그러냐면 제가 시국에 문학사상에서 예선 통과도 했고 또 그 뒤에 월간 문학에서도 결선까지 또 올라갔어요, 그때는. 두 편 결선 올라갔는데 되지는 않았는데 결선까지는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3기에는 신춘문예 당선자가 아니라 신춘문예에 거의 당선할 뻔한 사람들, 결선에 오른 사람들만 모이고 있는 중이니까 나를 추천해도 되지. 계약은 안 나왔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 아, 오케이. 그래갖고 갔어요. 그래서 교남동 어느 출판사에서 하는데 이제 그 양반은 가고 밤 7시에 하죠. 한 7명 정도가 모이는데 서너 명은 항상 나오고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때 3년인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작가가 된 사람이 3명이에요. 동화가 당선돼서 동화 작가가 됐고 같은 해에 김병종 교수랑 같이 공부한 동학이에요. 그때 서울대 대학원 학생이. 그리고 그 양반도 53년생이고 남원 출신이에요. 나는 장수고. 동네도 바로 옆이고 성격도 좀 온순하고 그래요. 그 양반이. 그래서 나하고 좀 잘 맞아. 근데 그 양반이 미술평론,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미술평론으로 동아일보에 당선을 했어요, 신춘문예. 동시에 희곡으로 중앙일보에 당선해서 신춘문예 2관왕으로 했고, 나는 하나 했고, 해갖고, 우리 두 사람이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최인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당선을 못했지만은, 내가 우리 잡지사에다 얘기를 해갖고, 이 양반을 희곡 작가로 추천을 합시다. 했더니, 여석기 선생님이 심사를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신인상 형식으로 해갖고 작가가 됐어요. 그 사람은 소설가가 됐지. 그래서 세 사람의 작가가 나왔지만은 나머지들은 작가가 안 됐고 그때 이제 그렇게 됐는데 현대문학의 그 누구야 조현현 선생을 만나러 갔더니 25살 먹은 이 청년을 놓고 75세 할아버지가 저처럼 열정적으로 수필이라는 게 만만한 문학이 아니고 대단한 것이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30분 이상을 하신 거예요. 수필을 여가의 문학이니 여기의 문학이니 해갖고 어저께 누군가를 맡다나 남는 시간에 하는 거고 시 쓰다가 시간이 남으니까 재주가 남으니까 좀 이거 떼볼까 하는 쪼가리 글을 쓰는 것이다. 잡문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식 추천이 그동안에 없었는데 내가 그래도 이 현대문학에서 추천이라는 걸 왜 하냐 이 말이야. 내가 그런 잡문 내가 추천해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프랑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 예술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예술의 회원이라는 건 대통령급의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대통령 그까지 그 정치인 누가 존경하냐. 시골 쭉 숲길을 가다가 이 숲속에 예술은 회원이 저 안에서 시를 쓰고 있다고 조용히 하시오라고 간판을 적어놓은 데가 프랑스야. 천천히 가세요. 그 시인 방해를 하지 마세요. 이러고 예술의 나라 아니야. 거기서 예술은 회원이 된다는 거는 뭐 이제 예술계에서는 이제 공인을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건데 예술원 회원이 되려고 대기하는 사람은 항상 2, 30명은 항상 대기하고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죽어야 빈자리가 나는데 뭐 그중에는 시인도 있고 뭐 소설가, 평론가, 연구가 별별 사람이 다 있다.
아동문학과 뭐 해가지고 있는데, 누가 돼도 사실은 공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누가 돼도 되는 거야. 20명 중에 아무가 돼도 되는데, 문제는 인격이다. 예술은 회원으로서의 품위가 있는 사람이냐가 문제다. 예술은 회원들이 뽑는 건데, 회원들이 뽑잖아요, 항상. 우리 예술은 들어와가지고 망나니 같은 놈이 하나 들어오면 안 되잖아. 인격을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지. 필이다 이거죠. 에세이. 왜냐하면 에세이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나 소설에서는 지가 숨어가지고 얼마든지 등장인물 가지고 가상으로 하지만 에세이에는 인격이 본의 아니게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에세이를 읽고 이 인간이 어느 레벨인지를 가늠해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 그 에세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수필인데 수필 쓰기가 얼마나 대단히 어렵겠느냐. 이것이 결론이요. 그 말 들어보니까 아이 겁이 살짝 나는 거지. 이게 지금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쓰지 말라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시국 공부하느라고 수필 쓴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번 1회 추천했으니까 2회 추천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의무가 주어졌는데 또 거기다가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공부를 안 할 도리가 없어서 그제서야 처음으로 한국 대표 수필집이라는 걸 산 거예요, 그때서. 여태까지 수필 대표집을 본 적이 없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김정빈이가 그런 방식이라는 건 아마도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나는 그냥 아까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피천득의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그 한두 편의 수필만 읽는 것으로 수필가가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예. 나는 그러니까 에센스를 터치하느냐, itself를 터치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 자체에서 나오면 대단히 쉬운 거예요. 근데 맨날 변두리만 뱅뱅 돌고 서울은 내버려두고 맨날 지방 여행만 하고 다니니 대한민국을 알 도리가 있나? 안 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연평도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단 말이지.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럴 환경도 아니었고 내가 학교 다녔으면 본의 아니게 전국을 돌아다녔을 텐데 나는 내가 좋아서 공부를 했지 의무적으로 독서한 적이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왜? 자유로우니까. 그게 자유가 좀. 의무 독서를 안 하고 내가 그냥 예수 관심 있으면 예수책 보면 되고 뭐 싫으면 관두면 되고 읽다가 재미없으면 관두면 되지. 그걸 꼭 읽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좋은 데만 골라서 읽어도 되고 핵심만 읽어도 되고 내 맘이거든. 그러다가 무슨 의문이 있는데, 한 구절이 딱 뜨면 그게 딱 박히면서 사색의 자료가 되고 평생 연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회 추천하려니까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이제 넓혀야 되는 거죠. 사이불학적 망이 화기불사직 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 배울학과 생각사자가 있는 건데 배우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만 하면 외골수로 빠져갖고 저 시골 변두리 가가지고 계룡산 도인이고 지인 부처인데 남이 볼 때는 웃기는 사람이 되는 거고 간단히 말해서 편벽한 사람이 되고 널리 배우는 건 좋은데 그걸 생각해서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은 어지럽다. 참 공자는 진짜 그냥 요점만 간단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인생의 지혜가 길게 말을 또 하네. 그냥 평생 생각해야 되는 걸 딱 던지고 그냥 조심하는 게 편벽에 빠져서 보편성과 일반성으로부터 떠나서 지리산도인이 될까를 염려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늘 열어놓고 비판을 초청하고 객관적 시점에서 내 생각과 나를 관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열려 있음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정보를 읽는데 이제 학으로 넓히는 건 좋으나 그게 하루아침에 소화가 될 리가 없죠. 그리고 하나를 냈는데 그 사이에 심사위원이 조경희 선생으로 바뀌었는데 예술은 회장이었죠. 심사를 보니까 조금 더 공부가 쉬우라는 식으로 써놨어요. 이걸로는 안 되겠다 하고요.
나도 인정을 하죠. 내가 봐도 처음 게는 뭣도 모르고 잘 썼는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더 하고서 다시 냈더니, 어느 날 이금배 선생이 들어오시더니, 연말 모임에 조경희 선생을 만났수. 당신 얘기를 하더만, 12월에 해준다고 합디다 했는데, 12월에 연말에 어쩌고저쩌고 밀려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달 3월호에 이제 완료 추천이 되니, 그게 1980년 3월이에요. 결정은 이제 그 전에 됐지만은, 그러니까 초에 추천 후부터는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실제로 내가 공부한 시간은 1년도 안 되죠. 왜냐하면 늦게서 알았으니까. 1년이 아니 몇 달 사이에 이제 된 거죠. 3월 달에 알아가지고 추천 결정 난 건 한 10월 되니까 한 6개월 공부해가지고 이제 된 거죠.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비교해보면 많이 달라요, 분위기가. 공부한 차이가 달라. 수필과 나라는 제목인데 수필이라는 소재로 수필을 써서 이제 완료 출제를 받아서 수필가가 됐는데, 되고 나니까 내가 문학 잡지에 있으니까, 우리 잡지에도 하나 쓰시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봄동 이야기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근데 반응이 엄청 좋은 거야. 그 지금 써도 나는 봄동 이야기라는 그 소리를 갖고 그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문장 실력이 별로 늘지도 않았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 요점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게 추천을 딱 받고서 그 세 편, 추천받은 두 개, 범동 이야기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천득 선생님한테 우송을 딱 하고서 편지를 보냈더니 어느 날 선생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잡지사로. 나보다 43세가 많은 70, 지금 내 나이의 선생님이 1980년이니까 27살 먹은 청년을 만나러 온 거죠. 얼마나 좋으신 거예요, 당신도. 근데 거기 또 수필과 나의 선생님 글을 한 구절 인용해 놨거든요. 그래갖고 한분순 시인하고 두 사람을 같이, 그 양반이 할피 선생님한테 원고 청탁을 하는 분이에요. 원고 청탁 담당이거든. 매달 청탁을 하는데 10년 동안 한 편도 받은 적은 없어. 그래도 매달 청탁을 해. 원래 피 선생님은 어느 잡지나 청탁을 하는데 한 번도 써주질 않아. 나온 말이죠. 어저께 그 유자호 씨 시인도 나이 들어서 덜 익은 되지도 않은 글 좀 그만 쓰고 나이 들면 글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써서 부끄럽소 그랬잖아요. 유자호 씨. 패티김이랑 똑같지. 내 목소리 안 나오는데 난 노래 안 하는데 하고 딱 그만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고양시에 보면 이미자 음악회 붙여 있어요. 목소리가 나오거나 말거나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품질이 떨어지면 그만두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피선생은 그쪽에. 근데 그거는 나이 들어서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원고 청탁을 받고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왜 안 씁니까? 그래. 글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요. 하나는 원고료 받으려고 쓰는 거고 또 하나는 창작 동기가 있어서 저절로 술이 넘치듯이 야 그냥 나도 모르게 쓰고 싶어져서 쓴 거야 저절로. 선생님 표현대로하면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애기 고치를 만들듯이 넘친 거지. 흘러 넘쳐서 술이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쓰는 거고 돈에 의존되지 않는 거고 그냥 스스로에 의존되는 거지. 그런데 나는 요즘 돈도 필요 없고 창작 동기도 없어. 그래서 안 쓴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더 이상 한 말이 없는 거야.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하고 보면은 이 보통 작가들하고는 말하는 게 자체가 다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필가가 돼서 세 편을 보냈더니 선생님 오셨고 자주는 아니지만 늘 가겠다고 그러면 환영하시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친구처럼 격이 없이 말씀하시고 선생님이 나하고 어저께도 말했지만은 예술 기호가 비슷한 거예요. 낭만주의적이고 단순한 거 좋아하고 복잡하게 설명한 시인 안 좋아해. 어저께 본 그 프로스트라든가 이런 사람은 복잡하게 설명 안 하거든. 간결하게 목수와 같고 그냥 농부와 같은 언어를 쓰거든요.
무슨 난해한 소리 하나도 안 하거든. 그다음에 마음 수양이 또 되어 있는 서양 사람이라고 왜 마음 수양이 없겠어요? 마음 수양과 그런 거 관련돼 있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단을 쓰고 불교계로 들어오면서 이제 관계가 끊어졌어요. 제가 안 찾아간 거예요. 불교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 봐도 외도가 됐고, 왜냐하면 단도 이상한 책이고, 문학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나도 문학계 그렇고 해서 이제 안 갔고, 그 뒤에 김정빈의 마음 공부라는 책을 쓰게 됐죠. 그게다가 피 선생님을 내가 언급을 했어요. 그게 자기 자족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피 선생님의 정신이 자기 자족적이고 해인탐을 의존적이 아니며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남이 알아주고 뭐 이런 거와 관계없지 않냐. 이런 내용을 거기다 내가 쓰면서 피 선생님을 언급을 했어요. 한두 페이지. 그러니까 피 선생님 생각이 나서 그 부분을 복사해가지고 내가 보내드렸어요. 전 전화가 왔더라고. 육주는 그래 한번 봅시다. 그래갖고 이제 그 뒤에 다시 이제 교분을 하는 거예요. 그때 피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가 엄자름 이야기예요. 그 이제 엄광이라는 사람이 자가 자릉이고 그 후한 이제 전환이 있고 후한이 있잖아요. 전환이 이제 왕망이라는 사람한테 망해서 잠깐 했다가 후한에 정통 이제 황족은 아니지만 저 이제 반계 지방에 있는 황족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다시 이제 새로 한 나라를 세우니 그게 후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무제죠. 근데 이제 황제가 된 이후에 고향 친구들이 같이 이제 해가지고 된 사람도 있고, 고향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엄광이가 그 친구예요, 친구인데, 어릴 때 그러니까 같이 소꿉친구처럼 놀았던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한테 벼슬도 주고, 뭐 필요한 거 뭐 없냐, 이렇게 하는 건데, 간의대부를 시키려고 해서 간의대부가 그 임금한테 바른 말 하는 사람이죠. 그 이제 간의대부가 이제 장관급이죠. 근데 여러 가지 그 기록이 있어요. 기록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친구를 찾아갔더니 본 척도 만 척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황제가 갔는데도. 그리고 여보게 잘은 나 좀 도와주게 그랬더니 비록 시골 사는 이 천부라 할지라도 황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 이러면서 저 그렇게 뭐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말고 가자고. 그래갖고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요즘 사람은 이제 팬티만 입고 그냥 밤에 야 그때 있잖아 하고서 이제 재밌게 시간을 보낸 거지. 그 이튿날 아침이 됐는데 천문관이 와가지고 어제 무슨 일이 없었습니까? 이래 뭐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 왜 그래? 그랬지. 아이 천문을 보니까 밤사이에 황제의 별을 옆에 유성이 범하더라. 어?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을 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어저께 그 나랑 같이 자릉이랑 오보고 자는데 말이야 이놈이 내 배에다가 다리를 올리더라고. 그랬다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친한 사람인데 깨보니까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 관심 없다. 친구니까 하룻밤 지낸 거야. 그리고 가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나중에 부춘산이라는 산에 들어가서 숨어서 농사 짓고 살다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송나라 때가 됐는데 이번엔 또 범중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자가 자문이야. 유교 윤리를 그러니까 군자지 유교적으로 인품도 훌륭하면서 정치를 모범적으로 자라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아주 날카로워가지고 그때는 과거 같은 걸로 안 하고 사람을 보고 추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받아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잘하는 사람은 제가 추천해서 찾으면 공적이 지금 내공적도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 사기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추천으로 돼요.
근데 추천했는데 못 알아보기도 하고 숨어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그냥 농사 짓는데 너 장군 할래? 장교 할래? 그러면 제가 갑자기 장군 되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탁월해갖고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보는 눈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그 엄자릉의 고향에 이제 태수로 부임을 해가지고 유족을 찾아보니까 있거든. 그래서 이 엄자릉 같이 훌륭한 유족은 내가 세금 면제해가지고 이제 특혜를 주고서 엄선생 사당이라고 하는 사당을 지었어요. 그 사당 기를 지었어요. 기. 기라는 게 이제 기록한다는 기인데 일기 할 때 그 기예요. 이 일기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역사적 고증이 있는 거예요. 기자가 뭔지가 있어요. 그게 시가 있고 문이 있어요. 그럴 문자. 그래서 내가 그 되게 동양은 문의 전통하고 서양의 에세이가 결합했다고 하는 그 문이에요. 고문진보에는 문을 18채로 나누고 있어요. 18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기도 들어가죠. 서, 발, 명, 뭐 기타 등등. 근데 다른 데는 24채로 또 분별하기도 해서 그런 그 문장 형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 축사할 때 그 사, 말씀사. 그러니까 사 이런 것도 다 그 문체 하나예요. 그런 걸 이제 한문도 알고 중국 고전 문학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아는 사람을 내가 본 적도 없네. 아유, 답답하네. 어쨌든 간에 사단기를, 엄선생 사단기를 쓰는데 쫙 이렇게 쓰는데 옆에서 이태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시인 이태백이 아니고 다 쓰고 나니까 하는 말이 당신은 이 명문장으로 후대의 이름을 날릴 거요. 너무 잘 썼어. 근데 하나가 문제거든. 마지막에 당신이 선생지덕 산고수장이라고 썼는데 선생의 덕은 산처럼 높고 물처럼 길다. 큰 덕자. 선생지덕이 문제예요. 덕을 바람풍, 풍으로 고쳐야 된다. 선생지풍 산고수장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바로 그거. 오케이! 하고서 풍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 선생님이 그때 내가 아들하고 왔을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피 선생님은 기억에 오차가 있어. 선배, 그 당시 이제 유교가 기본이고, 문장이 기본이던 시대에 누군가가 크게 감탄해서 한 얘기를 듣고 그 얘기만 딱 들은 거지. 그것만 띄어서. 그 전후 사정은 모르신 거지.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엄자령이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누군가가 큰 비석을 세웠는데, 선생이지덕 상고수장이라고 새겼는데, 지나가던 선비가 무대에 이게 뭐냐, 덕이 아니라 풍이어야 된다 해서 풍으로 고쳤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그 전고는 내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고. 그러면 덕과 풍은 무엇인가? 이게 문제죠. 이거 지금 본강의보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처럼 예술도 하시고 인격도야도 하시는 분, 또 지난번에 저에게 진선미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고 관련되는 거예요. 진과는 관련이 없고 덕과 미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선생지덕은 선이고 선생지풍은 미야. 그러니까 엄자등이 벼슬 같은 걸 초계같이 여기고 홀히 떠난 그 정신을 덕으로 볼 거냐, 멋으로 볼 거냐, 이거야, 간단히 말해서. 멋이 미라고요. 아름다움으로 볼 거냐, 덕행 관점에서 감동을 한 거야. 왜냐하면 범정음 자신이 덕행을 평생 둬야 한 엄직한 선비니까. 그런데 공자님은 예 악을 말씀하셨고, 예만 했지 악을까지는 못 간 거지. 그러니까 내 인격 수양이 악으로 가려면 군자까지는 아니고 현 이상이 돼야 악으로 가게 시작한다고 봐요. 노자식으로 하면 무의가 되는 거지. 억지성이 없어지는 거지. 이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차도 하다 보니까 종심소욕 부리고 내가 그래서 그
쓴 것처럼 마음을 안 내키지 않고 뭐 잘하려고 못하려고 하는 게 물이 흐르듯이 그냥 저절로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 이제 음악적인 경지인데 그러면 그거를 덕으로 보고 딱 훌륭하십니다. 뭐 이거 말고 말지 인간이라는 게 말이야. 무엇이야 뭐 바람에 도덕이 있냐? 바람이 도덕적으로 그게 무엇이냐? 도덕적으로 아름답냐? 도덕 같은 소리 이제 관두라고. 이게 도덕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 짧은 글자 한 자야가 이렇게 할 말이 많은 지경이라고. 피 선생님의 그 나의 사랑은 4월에 나오는 수많은 나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 작은 것들의 감각. 그 감각이 피 선생님이 탁월하다고 지도 말했는데 그 감각의 아름다움, 좋아함, 사랑. 그것이 민감하단 말이죠. 그런 민감함이 그런 이야기 하나를 들으면 감동이 되고 평생 잊히지 않게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전각이 되어버리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왜? 본인도 덕행을 실천하려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노력한 군자고, 한편도 되게 희생하고. 그러니까 선과 미를 같이 걸어온 사람인 거지. 저도 또 뭐, 나름 그런 게 있고. 근데 선생님은 진에 대해서는 나만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불교, 무화 막 이런 것까지 하고, 논리적으로 진에 대해서 할 말이 산더미 같이 많지만은, 선생님한테는 진에 대해서 들은 말이 거의 없어요. 철학적인 개념 그 선생님 책 갖고는 아무리 들여다봐요. 철학적인 구절 한 구절도 나오도 안 하고, 본인도 그거 뭐 관심도 없고, 거기서 그뭐 천주교를 하든지, 뭐 기독교를 하든지,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미가 중심이고, 거기에 선이 약간 보태지는, 미가 내가 보기에는 거의 뭐 한 70 되고, 선이 한 30이나 35 되고, 그런 비율이에요. 근데 김정민이는 이 세 가지가 좀 비슷한 그런 구조여서 제법 제가 그런 건 괜찮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내가 혼자 착각인가요? 그런가요? 그래서 아들내미랑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들내미는 아마 기억도 못 할 거야. 몰라 기억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 말이 딱 와서 꽂히죠.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 것도 그래요. 어저께 이렇게 뭐 문학인들이 하는 걸 보면 금화에 말씀 해가지고 써놓고 이런 것들 보면 또 시가 좋다고 그래서 읽고 있고 이런 거 보면 거기에서 윤리적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그래. 그런 게가 많아. 또는 철학적인 무슨 생각할 거리가 좋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미이기 때문에 좋다는 관점에서 볼 줄 아는 사람이 의외로 드물어요. 시라는 거, 문학이라는 것은 예술인 이상은 미여야 되겠잖아요. 그게 운율이라든가 감칠맛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사절이라고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지만, 사절이라는 걸 굳이 그거를 서예라는 형식으로 초서로 써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초서로 쓰나 해서로 쓰나 뭘로 쓰나 내용은 똑같잖아. 그 다음에 붓으로 쓰나 연필로 쓰나 똑같잖아요. 정각으로 하나 그냥 쓰나 똑같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정각으로 해야 되며, 하필이면 왜 초서로 해야 되며, 하필이면 같은 초서라도 이 초서와 저 초서가 다른가? 그건 미에서 다른 거지, 뭐 그 내용이 다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철학이라는 게 나무로 치면 기둥이 되는 건 맞는데, 기둥만 뻣뻣하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서양 같으면 도리아식 기둥이니 뭐 무슨 식 기둥이니 뭐 해가지고 장식을 붙인다든가 무슨 강초문을 붙인다든가 뭐 해가지고 옷도 말이지 그냥 옷만 입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옷에다가 색깔을 넣는다든가 무슨 이렇게 쭉 그 모양을 바꾼다든가 또 옷을 다 입은 다음에 뭐 머리핀을 하나 꽂는다든가 해서
변화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멋을 내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선미가 균형을 잡는 게 좋아요. 좋은데 현재까지 탐구 결과로 보면 그래도 중심은 진이야. 진이 기둥을 세우고 나서 선도 진에 입각한 진이 선이어야 진선이 되고 미도 진과 선과 함께 할 때 미지. 지 혼자 미가 혼자 있어 본들 우리가 예술계에서 보는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예술가 그랬고 뭐 예술원 회원도 되고 뭐 대중의 사랑도 받고 뭐 요새 무슨 가수가 말썽이 나가지고 말이 많은데 그 나름대로 예술성이 있으니까 뭐 환영을 받겠지. 그러지만 하는 일이 엉망진창이면 선에서도 엉망이 되는 거고 선이 엉망이 되는 이유는 진이 생각할 줄 모르고 멍청해서 그런 거거든. 이 관점에서 진의 관점에서 보면 석가모니가 정리한 인생과 세계에 대한 정리는 정말 이야 도무지 도무지 그 참 인천의 스승이라고 해서 사람과 하늘 인간들의 스승이라고도 하고 뭐 하여튼 뭐 별별 칭찬의 말씀이 많지만은 정말 불가사의예요. 이 붙여불자가요. 붓다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해야 되겠는데 소리 번역으로는 불타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뜻 번역으로는 깨달을 각자를 써서 각자가 됐지만은 불타 할 때 불자가 원래 있었겠냐고요. 불타 개념이 없는데 붙여불자가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인에다가 아니 불자를 붙여고 사람이 아니요. 워낙 위대해서 사람일 수가 없는 이른바 인간적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 봐주세요. 그러는가 뭐 좋은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사랑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어. 전혀 인간적이지 않아. 미소한 존재, 조그만 존재, 나약한 존재, 금방 한계를 드러낸 존재. 이 거대한 우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인간이 아니고 인간인데 도무지 인간이 아닌 그 불자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도 참 대단해. 그냥 불자가 불자인가 보다 이러면 간단하지만 저는 그걸 생각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그 아이디어를 보면 그건 참 옛날 사람들도 보통 사람 어쨌든 오늘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9시 반이 됐는데 저 나름의 뭐 성실하게 삶과 문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축적해온 이야기가 있고 이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도 중요하지만 이런 삶 속에 녹아들어 있는 됨, 사람 됨, 이런 게 진짜 공부예요. 이런 게 이셀프야. 인간다움. 그거에 접촉이 안 되면 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삶에 대한 진정성이랄까, 성실성이랄까, 열정이랄까, 사랑이랄까, 이런 거는 청년 시절하고 다름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더 할 수도 있어요. 따로 수행을 하지 않아도 그 이해. 그래서 난 수양을 중요시 여기요. 수행보다 이해하고 생각하는 게 수양이거든요. 특별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 공자까지 갈 수 있어요. 성인인데 나는 현인도 아닌 판에 무슨 공자를 어떻게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안 펼치면 명상하면 못할 것 같지만요. 그 이전에 수양을 해야 돼. 그래서 늘 강조하는 거예요. 공자 대학을 다니시오. 그러고서 대학원에 가서 하든가 해라. 좀. 그래서 생각의 정리를 잘 하고 무아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경향성이 줄어드는 걸 느껴요, 내가. 도반 한 분이. 김 선생은 참 경향성이 많이 다스려져서
아, 열심히 이제 무슨 문학이고 뭐고 다 끊고 말이야. 영상만 열심히 하면 바로 수다원 될 것 같은데, 수다원은 성인이거든. 깨달은 후 첫 단계 아니에요. 열 번을 일단 보는 거예요. 수다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아, 내가 무슨 놈의 수다원식이나, 난 수다원 바라지도 않고요. 이쪽을 향해서 그냥 가다 갈랍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지 말고 용기를 내시오 하는데, 어쨌든 경향성이 내가 좀 적다고 그러긴 하는데, 내가 봐도, 우화를 깊이 이해하기 1년 전 하고만 해도 많이 경향성이 좀 좋아진 걸 느끼는데, 어쨌든 선생님 경우에 타고난 성정, 직간접적으로 그 수양을 하신 거야. 다만 방식이 나같이 진선미의 진, 논리적, 분석적, 철학적, 그 말로 할 수 있는 김윤찬이가 똑같은 음악 체험을 말로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똑같이 임윤찬이 같이 체험을 하는데 말로는 잘 못하는 것 같은 비슷한 거예요. 그 체험 자체가 똑같을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나처럼 정리하는 이쪽 훈련이, 그런 그쪽, 뭐랄까, 그게 지금부터 이제 저랑 하다 보면 그쪽이 좀 좋아지리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것이 거의 불교 때문에 된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 좌뇌 우뇌가 5대5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좌뇌가 훨씬 더 비중이 많아진 게 7대3으로 많아진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아까 말했던 중심인 축인 거예요. 그게 다 되고 나면 선과 위는 그냥 저절로 된다고도 할 수 있고, 뭐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결론 지면, 선생님은 그 지금 미를 중심으로 살아오셨고, 또 지금도 관심이 많고,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전각도 하시고, 또 서예도 하시고, 또 이제 지금 시도 쓰려고 하시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그러나 지금 선생님의 그 경향성 중에 하나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데 관심이 많아. 예, 그 경향성은 간결하게 정리됨으로써 좋아지지, 자꾸 그렇게 벌리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고경향성을 어떻게 간결하게 정리해서 어, 10가지 하던 걸 한 두세 가지로 줄이고 두세 가지를 줄이는 상태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두세 가지를 하긴 하되 비율 조정도 하고 중심은 어떤 거에다 두고 이런 걸 잘 정리가 되어서 그러면 삶이 확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시중계에 적중해서 이건 중심에서 하는 일이고 어저께처럼 제가 돛 닦는 게 중심이지만 중심은 아니라도 피천등문학관도 각독하고 서울에서만 살 수는 없고 대구에도 한번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대구 간 거지 그게 서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선생 얘기해도 그건 서울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중을 맞춰서 비율도 조정해가면서 그러나 대구도 중요하니까 그러나 서울보다는 안 중요한 이런 우선순위가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정리가 딱 되면 단순해요. 전국에 100개 시군이 있어봤자 딱 줄이면 하나요. 뭐, 늘리면 100개지. 저거 동쪽이 서쪽이 딱 분별이 되고 나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가져와도 나는 그 전국 지도에 1초 만에 딱 자리매김이 돼버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요. 눈을 감고 딱 명상을 하면 잡념이 바로 끊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정리가 안 돼갖고 이러쿵저러쿵 뒤집느라고 그냥 망상을 하거든. 뭐시 어쩌고 저쩌고 7번이 와가지고 서울대고 29번이 와가지고 야, 제자리로 가. 나 지금 1번에서 있어. 근데 나중에 뭐 해.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기 때문에 저한테 배운다고 해서 뭐 만약 제 말이 맞다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제 말이 틀릴 수는 있어요. 선생님 잘 돼 있는데 내가 괜히 걱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내 판단은 그렇거든. 맞나?
천천히 서들어봐야 소용도 없고요. 서들어도 대도 안 해. 그러니까 천천히 문학 얘기를 해도 되고, 뭐, 도의 얘기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꼭 뭐, 선생님이 원하시는 어떤 얘기를 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 뭐 사람이 많고 안 많고 또 지금 뭐 같이 하기로 한 그분이 오면 또 분위기가 달라지겠지만, 이제 문학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책이 한 두어 달 걸리면 될 테니까, 거기는 이제 불교 얘기는 그쪽에 가서 따로 또, 그거는 진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썼다가 돌아가서 다시 쓰고, 썼다 돌아가서 다시 쓰고, 재정비하고, 하루에 한 페이지 쓰고, 두 페이지 쓰고, 이렇게 책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뭐 세상 있는 모든 책을 다 종합해서 한다는데, 그 정도 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나이 70이 돼서 이 정도 정밀한 사색과 정교한 언어와 정교한 논리를 다듬어서 저하고 이 인연이 됐는데, 음, 현재로서는 참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뭐 초를 치는 건지는 몰라도 언제든지 사람이라는 건요. 아무리 좋아도 끝까지 좋으라는 법은 없어요. 이거 음,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어제 내 친구 얘기한 것처럼 평생 갈 것 같은데 안 갈 수도 있고 그렇던데 그것도 또 상관이 없어요. 네. 언제나 자기 삶은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년이 다 되면 부부가 뭐 50년을 살았어도 꼭뭐 원수로 헤어질 이유가 뭐 있어요. 딱 헤어지면 되는 거고. 그 서양 사람들은 헤어져도 친구처럼 다시 만나서 또 차도 한잔하고 그러잖아요. 그 불교 관점이 나는 김 선생이 보는 관점하고 다르니까 나는 아미타불을 하러 가겠어. 그럼 가면 되는 거지. 그게 안 가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론해보고 의견이 또 그게 맞으면 제가 받아들여도 되고 아무 서로 끝내 합의가 안 되면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겠습니다. 그럼 가서 배우면 되지. 그거 안 배워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어제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목사 100명이 있는데 금기 없는 토론이 가능하겠죠? 저는 가능하니까. 무슨 놈의 뭐 무당을 갖고 와서 얘기든 뭔 얘기든 일단 토론 자체는 내가 되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합의는 안 될 수 있어도 시작은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뭐 오든 가든 와도 사실은 특별히 그것이 뭐 뭣도 아니고 가도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래야 와서 특별한 게 아니어야 가도 특별한 게 아니게 되거든. 사는 것보다도 그러려고 그래요. 아들님이 말 맞다나 나를 준성인이라고 이제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이놈아 성인처럼 살고 성인을 본받고 성인을 향해서 가자고 내가 그랬지. 내가 막 기다 그랬냐. 그런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그 기본적인 상호 뭐 신뢰 혹은 상호 그 뭐 사람과 삶과 행위에 대한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된다면 그 뒤부터는 뭘 하든 좋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네. 오늘 길게 얘기했는데 선생님 말씀할 시간 20분 드릴 테니까. 네, 오늘 또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끌게요. 네, 네.